김혜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KBS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여름 특집 식스맨, 휴가 중인 김경래 기자를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은 고발뉴스 민동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네 분의 진행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요. 만약에 김경래 기자가 이 방송을 들었다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빨리 귀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휴가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힘을 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 특집 식스맨,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하는데요. 문자 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9730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잠깐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7시 10분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일부에 호우경보, 산사태, 상습 침수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출근길 특히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험 지역은 가급적 좀 가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출 자제 등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뉴스 브리핑은 없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저 대신에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여파를 좀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권순정 본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언제 승진하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 방송사에서 네. 권순정 본부장님 봤을 때는 분명히 실장님이셨는데. 네, 저도 지금도 실장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고위급이 되셨습니다. 근데 별로 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얘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비해서도 상승한 결과인 건가요? 그렇죠.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으니까 상승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그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네. 전국 19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조사기와 설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조사 결과는 이번 주에 2.2%포인트 올라서 54%가 나왔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려 4%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약 한 10일 정도 지나는 사이에 한 6.2%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인 거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부정평가도 한 42.4%였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긍부정평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인은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른 시점 그 자체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될 때, 물론 초반기에는 경제적인 우려감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한 나흘 연속 정도 빠졌는데 그 이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라든지 국제적인 여론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상승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거는 촉매제고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조건들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상승폭이 6.2%포인트로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있으면 내부적인 단결력이 네. 강화되고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 그런 부분 회피하고 정부에 힘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국정에 반대하는 지지층 일부 유권자 일부에서도 이제 퍼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예. 정서들이 정서들이 많이 퍼졌고요. 그리고 또 일본 후지 TV의 어떤 언론인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 말고도 좀 망언을 하신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청와대에서도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우리나라 요번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또는 비난으로 읽힐 정도의 제목 복귀 논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1호판에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1호판입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국론을 다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부의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그 작용을 해서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이 많은 빈도로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영향을 분명히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이게 아. 사실 그 SNS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상당히 빅마우스입니다. 네. 예, 아주 파괴력이 크고 강력하죠. 네. 사실 이런 어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같은 경우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여당에서 이런 어떤 빅마우스의 정쟁의 한가운데 서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만큼의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담당을 하는 민정수석이기도 하고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의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한일 청구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일제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비판을 하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어떤 조국 민정수석의 말에 따르면 어떤 매국적인 제목 복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했었죠. 그럼으로써 이 국민들의 그 역작용을 해서 국민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을 때 단결하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떤 그 야권에서는 어떤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 어떤 대립 전선이랄까요? 그런 부분 확대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론이 보다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지율 상승에 주요 메인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만약에 그렇게 상승을 했다면 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 같이 경향 가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커플링 형상이라고 하는데 같이 가는 경향이 강한데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1.1%포인트 올라서 43.3%이고요. 한국당은 2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포인트 하락해서 26.8%인데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30.3%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보면은 한 3.5%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로 해서 3.5%포인트의 등락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보수층입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이 상승을 견인한 것이 아니라 보수층이 각각 7%나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전체적인 그 여권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반면 한국당의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보수층은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한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상당한 보수층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당의 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역시 보수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조금 뭐 좀 분석이 좀 필요한 사안인 그렇죠. 것 같긴 하지만 왜 그렇게 거꾸로 움직였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이것도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리얼미터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부분들은 한국당 지도부의 그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어떤 대응 기조하고 예.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하고 지지층 일부가 좀 다른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내놓는 대응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양국 정상이라든지 예. 고위층이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예. 문제를 빨리 외교적으로 타협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여기 소개되지 않았지만 타협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정하게 우리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입 밖에 내놓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주장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배경적인 주장으로서 불매운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 이 자체가 예. 감정적이거나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이런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두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일제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한국당은 거명하지 않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무려 43%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불매운동을 비롯한. 그 이전에 지도부의 입장과 한국당 지지층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한국당의 지지층의 대부분은 보수층을 봤을 때 보수층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불매운동 참여 수가 가장 증가폭이 컸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리얼미터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1차 그 2주 전에는 48%였습니다. 근데 1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7월 17일 조사에서는 54.6%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 7월 24일 조사에서는 무려 62.8%가 나왔습니다. 쭉쭉쭉 오르고 있는 거고요. 62.8%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중에서 한 2,700만 정도가 해당하는 겁니다. 상당한 숫자이고요. 더더군다나 향후 참여 의향이 10명 중 7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차 조사에서 대구 경북은 참여 의향이라든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3차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면서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폭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든지 그 지지층의 어떤 괴리 현상이라든지 여타의 일본 후지 TV 에서의 어떤 탄핵 발언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수층이 이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동인이 되었고 TK 역시도 마찬가지 이러한 동인 때문에 급증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더 물어볼 게 많긴 한데요. 지금 벌써 시간이 끝났나요? 다 돼서 가야겠네요. 다음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순정 리얼미터 본부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민동기가 진행하는 KBS 제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 특집 식스맨을 듣고 계십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충청도 북부 지역, 경기 영서 북부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100mm 안팎으로 많이 왔고요. 이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동진하면서 이 서울과 경기, 영서 남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시간당 29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지금 동반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중부지방으로는 일요일까지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역시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의 비는 주말 밤에 그치겠고 중부지방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과 남해안
안에는 안개까지 짙은 운전의 아주 악조건인 상황입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시간당 50mm 가까이 가까운 강도가 되겠고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 서울 27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2도, 습도는 95%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입니다. 전조등을 켜고 감속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빗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1, 2차로를 막고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4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 사이로는 하위차로에 빗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 한남에서 서초 지나는 데에만 30분이나 걸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과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 그리고 판교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간선도로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와 노원교 사이, 그리고 올림픽대로 잠실 쪽, 잠실대교 부근에도 빗물이 고여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가 여름특집을 마련합니다.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중량감 있는 6남자가 1일 진행자로 나섭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22일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23일 정치구단 박지원, 24일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25일 젊은 삼선 김영우, 26일 고발뉴스 기자 민동기, 29일 베테랑 정치평론가 윤태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품격 시사 토크,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네,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 그 청소년들의 수감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 범죄 소년이라는 낙인이 좀 많이 찍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에 스며들지 못하거나 부적응해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재활,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원과 사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인데요. 오늘 최강시사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예스센터의 손사일 생활지도팀장, 그리고 장재희 용접가 교사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팀장님, 네. 이 예스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예스센터는 2014년 12월 17일 개청하여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기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정착 유도를 위해 현재 5개 학과 40명 정원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저는 예스센터의 이봉진 센터장님 이하 교육훈련팀, 생활지도팀, 행정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생활지도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센터에서 입교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부분, 기숙사 생활면이나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고민, 또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문제들,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거를 지도하고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아, 장재희 선생님은 용접가 교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하시나요? 저는 용접을 비롯해서 산업설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생소하게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어찌됐든 예스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네. 그 소년원 출연 이후에 네. 이를테면 뭐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네, 되나요? 아까 중간 여기 서두에도 나왔듯이 소년원의 징검다리 역할. 아하. 예,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예. 저희 센터를 아이들이 찾아오면 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직업 훈련과 사회 정착을 하기 위해서에 의한 기본 교육 훈련들을 저희 센터에서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청소년들이 좀
지금 아까 그 저희 학과지 센터에서는 5개 학과에 40명 정원, 네. 지금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30명. 예, 5기생들이 현재 예. 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1기 한 4기 정도까지는 이미 사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주로 어떤 수업들이 좀 이렇게 자, 우리 학과 저 센터에는 예. 용접과, 자동차과, 꼴초 매니저과, 커피 바리스타과, 제과제빵과 등 5개 직업훈련학과가 있습니다. 아, 주로 이제 직업훈련 쪽으로 그렇죠.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예. 그 수업 중에서 예. 어느 과목이 가장 인기가 좋은가요? 아, 제가 용접을 가르치고 있어 용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 우리 아이들이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어서 예. 소년원에서 재원 중에 훈련받은 과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요하는 용접과나 자동차과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여기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좀 네,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기숙사처럼 뭐 굉장히 뭐 엄격하게 뭐 이렇게 관리 같은 걸 하는 편인가요? 그 초년생들이 그 수감 생활을 하고서 예. 이제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저희 센터를 찾아서 자기 꿈을 향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지내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네. 종합기술교육처만 우리가 기숙사형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아이들이 지원을 하면 1년 동안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서 네. 자기가 지원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외출, 외박 이런 것도 네. 좀 통제를 받고 그런 편인가요? 그래서 이제 소년에서 수감생활 다 마치고 오는 아이들이 또 있지만 예. 중간에 이제 임시퇴원이라고 해서 소년에서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 중에 수감생활을 이제 아이들한테 임시퇴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신청하는 아이들이 그 임시퇴원 합격이 되면 예. 저희 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들이 임시퇴원 대상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네. 소년원까지 가지 않고서 이제 그 비행력이 좀 열악한 아이들, 그 아이들 대상자들도 저희 센터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아이들 두 대상자들이 저희 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그 야간 외출이라고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임시퇴원으로 미리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야간에 아이들이 어떤 사건과 또 재범을 다시 또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자라고 해서 예. 야간에 이제 밤에 야간 전화를 또 실시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박은 안 되고 네. 2개월 동안은 네. 2개월 동안 아이들이 잘 그 야간 전화식 훈련 제한 교육을 잘 지도를 받고 네. 진행이 되면 그 후에 이제 외박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기본 보호관찰 대상자이들 같은 경우는 그 외출 외박이 주말에 예. 매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그 현실적으로 네.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범죄 소년에 대한 편견, 특히 네. 뭐 소년원에 대한 그런 편견이 분명히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뭐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은 가까이에서 그 청소년들을 직접 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10대들 청소년들이 범죄들이 예. 많이 이제 발생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학생 신분으로도 어떻게 저렇게 심할 정도로 하느냐, 예. 여러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어떻게든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지만 이 사회 가정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이 내몰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들의 아이들의 상처가 또 지금 현재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 저는 이 말씀에 범죄 소년원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 현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네. 사춘기 동안에 네.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동일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시선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나 자녀들이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청소년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장 선생님은 직접 그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좀 가르쳐 보면
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어떤 좀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나요? 참 우리는 너무 섣불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결과를 바라고 있어서 아하. 그런 편견에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청소년들은 아직 방황하고 실수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데 예. 너무 도덕적인 틀 안에 잣대를 들이대니 예. 청소년들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수업을 할 때 좀 장 선생님의 지도라든가 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좀 많이 좀 공감을 하는 편인가요, 학생들이? 그렇죠. 아이 열정은 우리 어느 아이들보다 확실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생활 지도라든가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팀장님? 생활 지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간의 생활 지도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이제 야간 생활 지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도하는 편이 있습니다. 주로 주간과 야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학과 출장을 하기 위해서 각 지원한 학과에 학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간에서도 이제 학과를 수업을 받다가도 아이들이 이제 아프거나 또 이제 오늘 이제 기분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수업하기 싫어서 또 이렇게 고민해서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저희 교무실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다시 학과로 또 돌려서 또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낮에는 주간 생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당직을 저희 선생님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취침 조모를 저녁에 합니다. 모든 일과가 다 마치면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또 야간 야행성의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행성이라고 하면 이제 밤에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1년 동안 먹고 자고 그다음에 여기 생활하는 것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이 범죄로 인해서 소년은 갔지만 다시 재범하지 않고 다시 사회 정착으로 올바른 사회 정착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이제 기상하는 거와 저녁에 자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보통 1시, 2시, 뭐 3시 이렇게 자다 보니까 아침 일찍 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어머님들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얘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오후 1시, 2시, 뭐 3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직업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부터 기본 훈련부터 철저히 시키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이 학생들한테 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적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센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 편인가요? 네, 대부분 소년출원생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까지요? 네, 그래서 뭐 그 분노 조절이라는 거는 저희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 학교에서도 보통 옛날에는 뭐 그 ADHD 그런 행동활동 발달에 대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현장에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제 범죄장 아이들만 뭐 약을 먹고 분노조절 장애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정말 아이들이 순식간에 학생들끼리 분노 초초를 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수업하다 말고 오늘 아까처럼 기분이 안 좋아서 나 오늘 수업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분노조를 표출을 하려다 보니까 남을 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는 좀 남을 폭행을 하거나 또 힘을 약한 아이들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퇴학 조치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을 향해서 여기 센터를 지원했는데 그 꿈을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참고 어디다 화를 푸냐면 벽에다가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신체를 자해하는 말하자면 주먹으로 벽을 때린다든가 그래서 이 주먹이 다 이겨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주면서 아이 두 손을 붙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친구들이 또 특히 또 여자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 여자를 내 여자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선생님, 이 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한 나름의 어떤 특별한 계기나 결심 같은 게 있습니까?
정말 저한테는 계기가 있죠. 저는 학원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고 S센터에서 지금 4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늦은 나이 50에 공부를 하면서 대학 진학이 2012년도입니다. 예.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 이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했죠. 일찍이 배우지 못한 스트레스로 힘들었고 예.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 배우지 못해서 저 자신에게 확대하며 살았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지 않도록 선도하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나름 아이들을 보는 감정이라든가 시선이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다르죠. 보시기에는. 엄청 다릅니다. 정말 저는 사회를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의 사회는. 50 이전의 사회는 참 방황하고 살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저 나름대로의 잘 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깨우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렇게 센터에서도 지원도 하고 아이들에게 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일까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낮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센터를 지원 학생들 중에 저희 센터는 이제 남학생들만 오는 곳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우리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생활지킴에서는 이제 사건과 그날이 이제 생활지도 상황 보고서를 항상 작성을 합니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래서 그 사항들을 처리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힘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려고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그 하나부터 두 개씩 자기가 하는 것을 목표를 달성함으로 해서 자기 꿈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이나 이런 거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다른 날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는 것 잊지 마. 지금 바로 시작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화이팅! 알겠습니다. 팀장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얘들아, 예센터에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은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도전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다. 크기로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9988이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거죠. 9988의 힘이 되는 정책 하나. 월 12만 원을 내면 5년 뒤 3천만 원을 돌려받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정책으로 9988을 응원합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